얘들아, 주말 잘 보냈어? 우리 학습지 12로 함께 펴볼까?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 간단하게? 자, 인간은 경쟁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살아가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안에서 경쟁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경쟁, 더럽고 치사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떳떳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냐. 자, 그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한번 그때 공부를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공정한 경쟁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를 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경쟁 규칙을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네, 아주 기본적인 얘기죠. 자, 두 번째, 경쟁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 자, 다른 사람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겠죠. 자, 그들은 경쟁에 똑같이 참여시키게 해줄게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경쟁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통해 적절한 혜택을 제공해줘서 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줘라. 자, 세 번째,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으로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줘야 한다. 자, 사람들이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꾸준히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요, 살다가 그 경쟁에서 분명히 뒤처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뛰다가 넘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서 뛰는 것이 인간이죠. 근데 또 막 열심히 뛰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 우리 인생이란 그런 거란 얘기죠. 항상 순탄할 것 같은 사람도 크나큰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자, 그 위기를 겪을 때 우리 공동체는 그래? 그럼 너는 지금 이 경쟁에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구나. 너 배제해. 그게 공정한 경쟁일까? 라는 의구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에 뒤처진 사람도 다시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리를 다쳤다는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잖아요. 다시 그 다리가 회복하는 순간까지 그 사람이 최소한으로 뭐 먹고 자고 있을 수 있는 공간 정도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삶의 지원은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열심히 치료도 받고 또 열심히 나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열심히 본인이 재활 치료도 해서 결국은 다시 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언젠간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사람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해서 다시 나을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이 경쟁에 합류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국가의 역할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공정한 경쟁에 임하는 자세가 됐다라는 거죠. 간혹가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운도 실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정말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한번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줬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법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제도들을 한번,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에게? 그쵸? 자, 그러한 노력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학습지 12로 뒷장 보세요. 자, 5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선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제도고요. 5번은 소수집단 우대정책 보이시죠? 이 5번은 4번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미국의 제도인데요. 이 제도로도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와 가장 비슷한 정책은 지역균형 선발제도 4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4번과 5번은 한 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5번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또 토론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교육, 의료,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 우리 아까 전에 공정한 경쟁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어? 경쟁에 뒤처진 사람에게 다시 언젠가 경쟁에 합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인간다운 환경,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 공정한 경쟁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빈곤이 개인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어요. 근데 현재는 빈곤은 사회적 문제다라는 인식이 좀 더 강하죠. 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에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존속해 오고 있는 정책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효험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뭐 예를 들면은 생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러 갔어도 가정 실태조사에도 참여해야 되고 금융정보 자료 열람에도 동의해야 되고 정해져 있는 기준 조건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다 부합한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느 조건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결국에는 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본인의 뭐 개인정보, 뭐 자산정보, 뭐 가정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밝히고 증명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너무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또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보장이 되지 않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등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게 좀 말이 많은 제도이긴 합니다. 2019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 국민 중에 3.6%가 수급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180만 가구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는 정말 좋죠. 그렇죠? 제도 자체는 정말 좋은데 이 제도가 과연 정말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모든 법과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그렇잖아요. 정말 효용성이 있는지 제대로 적용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성 할당제입니다. 자, 여성 할당제 또 같이 읽어볼게요. 국회의원 후보 추천 시 일정 비율을 여성 후보로 선정해서 여성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 자, 이 제도는요, 여성 쿼터제라고도 불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중에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하나 예시를 들면 어떤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뭐를 취재를 했냐면 고려대학교 스페인어 학과를 졸업한 지 30년 된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남성은 90% 이상이 공직에 나와 있거나 전문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같은 대학, 같은 과를 졸업한 여성은 70% 이상이 주부로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주부로 있었다고 합니다. 명문대학교를 나와서 30년 뒤에, 그러니까 50대인 거죠. 지금 한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조사해 봤더니 남성은 그 명문대학교에 나온 사람들답게 본인의 직업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반면 여성은 이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취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능력이 충분히 있고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또한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리천장을 결국 뚫지 못했던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이 성불평등 사회에서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 할당제는요,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0년이면 11년 전이죠.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한 국가가 100개국이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 정치 관련 여성 할당제는 보통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49대 51, 혹은 50대 50, 51대 49 이렇게 비슷한데, 전체 여성의 수에 비해서 정치적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다라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이 여성 할당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편견과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돕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공정한 경쟁 구조를 파괴하는 역차별이다라는 반대 혹은 단점의 목소리도 큽니다. 자, 양면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여성할당제 같이 봤고요. 다음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같이 읽어볼게요.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본인의 삶을 영위해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들도 돈을 벌 수 있고 그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일상생활이 불가한 장애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몸 한 곳이 불편한, 몸 한 곳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제도를 만들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회사에서 혹은 국가에서 무조건적으로 몇 %는 꼭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게 사기업은 2.5%고요. 공무원은요 3%예요. 3%.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근데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뽑고 벌금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기업들도 있습니다. 문제죠, 문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공정한 경쟁하면서 배웠잖아. 실질적으로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만약에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그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경쟁에 참여할 수 없죠. 그쵸, 힘들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혜택을 제공해줘서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전부 다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전부 다 직업을 제공해준다? 아닙니다. 그들도 당연히 스펙을 쌓고요. 그들도 그 직업과 본인이 원하는 그 직종에 합당한 능력을 갖춰야 해요.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뽑지 않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무조건적으로 뽑아야 한다는 기준을 명시해서 사기업은 2.5%, 국가에서 공무원은 3%를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뽑습니다. 그게 바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고요. 네 번째 볼게요. 지역균형 선발제도. 자, 지역균형 선발제도 보시면요, 취업, 입시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취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선생님이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 이 지역균형 선발제도가 생기기 전에 있는 얘기예요. 전에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을, 지금 재학생들을 어디 지역 출신인지 조사를 했대. 근데 무려 서울대 다니는 사람들의 70%가 어디 지역 출신인지 알아? 서울이요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서울도 아니고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이 세 개의 구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70%래요. 이 70%가 서울대 재학생이라고 합니다. 서울은요, 총 25개의 구가 있거든요.
청주는 무슨 구가 있죠? 서원구. 서원구? 또 무슨 구가 있지? 청원구, 상당구, 하나 더 있죠. 이렇게 구가,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고작 딱 3개의 구,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1, 2, 2위, 3위 3개의 구에서 70%의 학생이 서울대를 다닌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스카이캐슬 봤죠? 그쵸? 어렸을 때부터 고액 과외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부모도 많은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겠지. 일반적으로 두뇌가 좋아. 머리가 좋다는 얘기지. 근데 또 거기다가 플러스 엄청나게 사교육에 돈을 쏟아요. 막 개인과외, 고액과외 막 붙여서 서울대 맞춤형 학생으로 키웁니다. 여러분들 막 펜트하우스도 보고 스카이캐슬도 봤잖아. 그 일정 학교 일정 과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쏟아붓잖아요.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그 금액의 돈을. 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케어를 받고 자란 학생은 훨씬 더 서울대에 갈 가능성이 커지겠지. 그치?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당연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액과외 받으면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운 좋게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고액과외를 받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액과외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평범한 교육을 받고 평범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열심히 공부한다 한들 돈을 쏟아붓는, 그리고 맞춤형으로 고액 과외를 받는 그 사람들과 같은 경쟁 선상에서 경쟁을 시키는 게 과연 공정한 경쟁일까? 라는 물음표가 뜬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로 몇 %씩 뽑겠다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지역균형 선발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몇 %, 충청남도에서 몇 %, 경상북도에서 몇 %, 전라북도에서 몇 %, 강원도에서 몇 %,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줘서 지역의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있잖아. 근데 그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조차도 그 서울에서 고액과외를 받는 애들보다 분명히 환경 탓으로,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보다 성적이 떨어질 수 있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같은 노력을 해도 환경이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같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들도 몇 %씩 꼭 뽑아줍니다. 뽑아줘서요, 그 애가 그 지방에서 서울대를 간 그 친구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자식을 낳고 결국에는 그 지역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몇 %씩 꼭 뽑아주는 겁니다. 꼭 뽑아줘서 걔네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거기서 또 성장을 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의 인재가 되는 거죠. 그쵸? 그 지역의 인재가 돼서 또 자식을 낳고 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면 결국에는 그게 거시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발전까지 이룰 수 있다,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자식을 낳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 나온 인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의 균형, 너무 수도권과 서울에만 치우치지 않는 그렇게 지역의 균형을 지역의 균형을 가져오는 그런 장점까지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여기서도 또 단점이 있지. 역차별. 그렇죠. 역차별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쨌든 내가 고액과를 받든 좋은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든 어쨌든 내가 성적이 더 높은데 쟤는 나보다 3점이 낮아. 근데 쟤는 붙고 내가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차별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제도는 장점과 단점, 양면이 존재하니까요. 자, 다음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이게 이 지역균형 선발제도랑 진짜 비슷한 제도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 제도인데 그러니까 미국판 지역균형 선발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소수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수 집단들이 미국에 살잖아. 이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미국에 살면서 많은 차별도 당해오고 그리고 되게 부를 누리고 사는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분명히 자라왔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 사람들이 대학을 갈 때 비소수 집단인 백인 지원자보다 성적이 낮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한 이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또 몇 %씩 뽑는 이런 제도가 소수집단 우대 정책입니다. 우리 이 소수집단 우대 정책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정말 자세하게 장점과 단점을 간추려서 학습지를 올려서 같이 볼 거니까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학교에 와야 또 이 토론이 가능한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러한 제도들은요 다 뭐를 위한 제도들이라고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들이라고요. 그쵸? 여러분들 경쟁이라 함은 같은 출발선상에서 열심히 달리는 것, 그것도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출발선상에서 똑같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해봤잖아, 그치? 달리기 했을 때 준비 시당 하면은 같은 출발선상에서 막 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나이 또래의 비슷한 조건을 가진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나무에 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자. 나무에 오르는 게 경쟁이야. 근데 나랑 원숭이랑 7살짜리 꼬마애랑 다리가 불편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나무에 오르는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평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 공정한 경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 5가지 꼭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